정의당 예. 수습, 당 수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평가 작업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궁금하는 게 지금 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정말로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7.5% 받았는데 늘었어요. 의석수는 그대로예요. 이거를 실패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봐요, 지금? 어떤 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면 그 선거의 목표가 뭐였는지에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목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교섭단체 유력정당으로 나간다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목표는 실패한 거죠. 실패했죠. 근데 예. 전략적 실패다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례대표 득표 결과를 봤을 때 유권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예. 정의당이 의미 있는 그런 이 진보적인 제3의 정치 세력이 돼서 21대 국회가 지나치게 양당 중심의 대결 구도로 가지 않는 어떤 균형트로서의 역할을 해라. 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거기에 깔려 있다고 보고, 게다가 예. 이번에 교차 투표가 없었잖아요. 예. 교차 없었죠. 투표가 없는 가운데서, 거의 없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정의당의 진짜 지지자들, 오리지널 지지자들이고, 또 새로 유입된 지지층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를 보니까 18세 처음 투표한 참여층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전 연령대를 통해서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 20대에서 지지율이 과거에는 정의당 평균 지지율의 반이었습니다. 20대 지지율이 역대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면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20대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둘 다 10%가 넘었고 남녀. 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50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인데, 물론 10대 빼고. 그리고 일관되게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높아요.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랬을 때 9.67%에 들어있는 정의당에 새롭게 유입된 새로운 지지층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네. 향후에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이후의 평가와 전망 속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례의 순번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젊은 뭐 여성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한 것이 약간 그 지지를 얻어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그런 보는 면도 건가요? 있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죠. 더 올 수 있었는데 예.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비례 그 후보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리더십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 문제. 예. 아까 이제 뭐 그 두 분도 양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의당이 언제까지나 인물 중심의, 특히 이제 뭐 과거에 노회찬 대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노회찬 심상정 중심의 정당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인물 중심의 정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인물 중심의 정당을 넘어서서 또 심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 당적 시스템으로 또 당적인 어떤 노선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것도 이제 향후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고. 그 심상정 대표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임기는 원래 내년 7월까지인데요. 예. 아마 이제 임기 단축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지금 이제 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거는 어쨌든 당대표 교체까지 포함한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어쨌든 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뭐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같은 6석이지만 20대 국회하고 예. 정치적 입지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21대 국회가 워낙 양당 쏠림이 강한 것도 있고, 캐스팅 보터로서의 어떤 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예, 왜냐면은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어쨌든 과반이 안 됐잖아요. 결국에 여당이 각종 개혁 과제를 돌파하려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힘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4+1로 구체화돼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이뤄낸 거고, 그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마무리를 못 졌죠. 마무리 짓기 전에 정개특위위원장을 물러나게 됐고, 그 뒤의 과정은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권자들은 여전히 이게 심상정이 다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사실은 심상정 대표는 정개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났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축소됐는데 그러면 20대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내를 넘어서서 네.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코로나19의 세계는 달라질 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먼저 제기해 나가면서 21대 국회의 의제를 주도하고 또 그 의제를 주도하는 힘을 비단 그 여의도 정치 지형이 가져오는 기회 구조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그 어떤 진보적인 허브 역할을 정의당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활동의 방향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평가와 전망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애 낙선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당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하나 뭐 궁금하다 할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 예. 그러니까 진보 운동이라는 것은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그런 그랬죠. 경향성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노동자가 인구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진보적으로 하지만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상황인 거고, 예. 그 혜택을 받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정의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던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 중에서 계속 나오지만 지금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소수자로 더 넘어가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젠더 이슈나 예를 들면 뭐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소수자. 넘어가 예. 있는 그림인 건데, 그런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정의당이 바뀌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당이 이제 예전에 정의당과 다르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시장 누구였죠? 신지혜 후보 네. 나오고 그러니까 녹색 얘기는 하나도 없이 왜 맨날 여성 정책 정당 젠더 얘기만 하냐.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지금 정의당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 그렇게, 거고, 후보들의 배치도 그렇고, 거기에 실제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앞번호로 간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권영길, 간병호 이런 분들 다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리더십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이 방향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걸 뭐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하다라는 말씀. 어쨌든 지구적으로는 그게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징후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당내에서는 별로 보지 않고요. 아 당내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까? 당 밖에서 정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고 또 개성의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평가들 속에서 유입된 그런 선입견인 측면이 강하고 이번에 이제 비례 그 당선인들을 보더라도 3, 4 후보는 다 노동운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당 경험이 특히 이제 3, 4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원내대표로 당선된 배진교 당선인이나 또 수석 부대표가 된 강은미 당선인이나 다 노동조합운동 출신이고 정당 활동을 20년 이상 한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이분들이 좀 잘 안 보였죠. 그러나 이제 21대 국회에 들었으면은 그분들대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그 진보 정당의 그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고 구상도 있고 또 논의도 있는데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정체성의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소수자들, 약자들, 이거 진보 정당이 옹호하고 또 그분들을 이 진보 정치의 얼굴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본연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이 노동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또 불평등이라는 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앞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실제 뭐 그런 진보 정당의 사례들도 뭐 서구에도 있었고 아까 녹색당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때문에 그 점은 당내에서 어떻게 이걸 좀 이 진보 정치의 향후에 그 임무와 역할을 좀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또 전략적 과제를 선별하면서 거기에 조화롭게 배치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 우리 당에 많은 소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기타 그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그걸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당이. 그리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고 정책 중에 하나고, 다만 정의당이 그것으로만 예를 들어서 여성주의나 혹은 성소수자의 권익과 인권을 옹호하는 것으로만 대표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이나 정책 말고 예. 위상을 지금의 이제 정치 지역 내에서 확고하게 다져나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실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수구가 돼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보기에는 보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가치를 의제화시키고 있어요. 실제 이 구성이나 민주당의 구성이나 인적 구성이나 혹은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라는 프레임을 넓게 점유를 하려는 네. 이런 어떤 정치 전략과 의도를 갖고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미래통합당 보수가 아니잖아요. 거의 수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프레임을 보수에 두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정의당이 실제 어떤 정책과 액션으로 그리고 이 유권자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진짜 진보가 정의당이다 라는 거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정의당의 과제라고 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이런 겁니다. 예. 이른바 이제 민주당 이중대론이 있었어요. 이중대론 있었죠. 그게 예. 이제 정의당을 오랫동안 옥죄왔고, 또 정의당의 책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같은 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치 대신 선거를 선택한 게 조국 사태의 정의당의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족쇄에서 풀려났어요. 그냥 민주당이 그걸 걷어찼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의 연대고 뭐고 필요 없고, 사실상 정의당 죽이기 선거 비슷하게 진행됐어요, 선거 막판. 그리고 21대 국회 지형도 굳이 정의당이 민주당을 그렇게 거들지 않아도 180석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잘하면 연대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는 건 또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열렸어요, 정의당은. 좀 더 야성이 살아날 공간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정의당이 진보 본연의 그런 어떤 감수성과 또 그런 어떤 비전의 기초에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이 공간에서 어떤 정치를 보이느냐가 다시 진보정당에 대해서 처음에 민주노동당이 그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 유권자들이 가졌던 기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의 그런 어떤 이 갈림길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문에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게이 메리지,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한 이슈가 진보 보수사에서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붙었었죠. 그리고 지금 네. 정의당이 좀 전에 말씀하신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들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소수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점에서는 소수자이지만 미국을 예를 들면 변호사도 예. 진보적일 수 있는 거지. 예. 동성 결혼에 찬성을 하면 그렇죠.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인도 진보적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팀쿡 같은 그렇죠. 애플의 CEO도 보이기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보 정치의 본령은, 그러니까 뭐 부자를 악인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선긋기와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들. 예전이 민주노동당 시절에 진보정당이 내세웠던 아젠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이 못 쫓아갔고, 예. 그러다가 하나씩 쫓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책을 이제 민주당, 민주노동당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그러한 종류의 급진적인 주장과 정책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두 분이 편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궁금해서,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당 운영이 민주적이죠. 아, 당 운영이, 그러니까 성향에 있어서는 성향에 더 있어서는 진보냐 보수냐는 따질 수 없다고. 따질 수 그래서 없어요?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예. 그게 진보의 이슈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한 집단이자 바뀌지 않는 집단을
고쳐야 된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거지. 그건 진보와 보수의 이슈가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대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어요. 예, 2명 중에 예. 1명씩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천에 있어서도 어떤 그 당지도 후보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열린 공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모바일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점점 더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의사를 다 전달하고 그 의사가 총합의돼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열린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좀 강한 실험을 그렇죠. 하고 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언론과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다뤄볼 주제들이 부동산, 노동 이런 주제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합당 안 해요? 합당해야지. 아, 그러니까 당 수습 과정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강욱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임되고 네. 어떻게 지금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좀 설명을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의 모든 관심은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셋업을 하고 구현할 것인지에 가 있는 것이고 예. 합당 여부는 민주당이 할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열린민주당이 대석인데 예. 자 합당합시다라고 던지면 당대당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이거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원의 이제 당 해산과 합당 여부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이번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예. 열린민주당도 그런 데에 대한 토론은 민주당에서 제한이 있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합당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립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내고 있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열린민주당은 그러한 실험의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주기를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직접 국민들이 보고 열광하게 되면 민주당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합당 여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질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낙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열린민주당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열린민주당을 보는 그 바깥의 기본적인 시각은 제가 아까 질문을 했듯이 언제 합당하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합당하기에는 지금 뭐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합당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조건이에요. 177석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저기 시대전환하고 뭐 기본소득당 두 당선인 제명하고 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선 긋고 이래 177석인데 여기서 3석 더하면 180이 아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세석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언제든 더해질 수 있는 세석이에요. 아, 굳은자다. 뭐 아니, 전문 용어로. 뭐 당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이제 얘기한다면 열린민주당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부 하에서 예. 21대 국회 전반기가 되겠죠. 이 정권 임기가 전반기에 추진할 남은 개혁의 과제들을 예상해 본다면 180석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열린민주당은 우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내에 있든 당 밖에 있든 뭐 큰 그 차이가 없을 거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열린민주당의 당선인이 세 분인데 예. 세 분 중에 뭐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신 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당에 가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비교섭 단체에서 의원 3석인 정당에서 또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당대표까지 하면서 이게 사실은 개인의 발전에는 상당한 부담이고 제약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한편으로는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저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불안정한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죽고 나서나 우리는 독자 노선으로 간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도 그래왔고.
그런데 이제 열린민주당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한 뿌리였고 애초부터 선거 끝나면 합칠 기획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선긋기가 일어나고 또 감정도 서로 간에 상하고 또 명분상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하면 저기랑은 합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공론화 시켜서 내세웠기 예. 때문에 당장 합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당내 민주주의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계속 이걸 통해서 당을 확장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당이 달려가겠다라는 게 좀 불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대선 후보 얘기를 했는데 2년 뒤면 대선이고 1년 뒤면은 모두가 이제 대선 레이스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대선 레이스에서 열린민주당은 뭐냐는 거예요.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낼 거냐. 낼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 그중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당원민주주의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또 확고부동한 이런 의지 같은 게 갈수록 좀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합치는 게 답이다 저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좀 지친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는 뭐 열린민주당이 아는 뭐 소장도 알았지만은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출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좀 더 강한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치인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린민주당.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저께 대통령께서 당대표한테 전화한 게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 보도가 되는. 예, 저 봤어요. 당대표 선출할 예. 때는 그렇게 관심으로 다뤄주더니만. 예. 그럴 정도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건 제가 부정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177대 3이니까 합치면 180이다라는 건 사실은 정치 고관층하고 언론의 관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실제로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지금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있으나 따로 있으나 개혁 정치는 같이 할 건데 네. 뭐 지금 당장 합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됐거나 거대한 함선이거든요. 예. 방향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열린 우리당 소위 말하는 탄소리라고 부르는 대거 당선됐을 때 개혁 과제를 4가지를 정해놓고 마구 밀어붙다가 잘 안 됐던 뼈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개혁 과제를 내세우고 이걸 치고 나가는 과정은 사실 리베로로 밖에 있을 때 더 말하기 쉬운 거거든요. 예. 그것이 여론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배를 보고 민주당이 방향을 조금씩 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따로 있으면서 뭔가 그런 목소리를 내주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면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예전에 뭐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국민의 60%가 지지를 해야 우리가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지난 20년 동안 배워온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섣불리 주장하면 그 지지가 깨질 수 있는데 예. 열린민주당이 바깥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지면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서 일종의 테스트베드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것에 포함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들도 대의원들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성공해가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도 그걸 요구하게 될 것이고 예.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더 심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오늘 내일 모레 합당할 문제는 합당하자는 것이 뭐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고 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붙이실 말씀 있어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선거제도 여기 질문제는 없는데 이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번 총선 선거제도 어찌됐든 뭐 꼼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게 나왔고 각종 이제 뭐 이상한 뭐 행태들이 나왔는데
21대에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보완을 하든 뭐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매우 강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제도 어떻게 하는 공약에 게 이미 맞아요? 넣었고요. 예.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제도 관련된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가 되고 다시 바꿔야 되고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되고 예. 저희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에도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고 예. 광주에도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나오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맞겠다. 근데 성관이도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성관이 제안한 성관이도 내용을 그렇게- 포함해서 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것에는 필수적으로 증언이라는 국회의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따로 비례 의원 숫자를 늘려야죠. 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질 않는 상황이고 국민들 정서상 25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예. 특히나 줄이면 이 지방을 줄여야 되는데 호남 같은 그러면 10개군에 1명의 국회의원이 담당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비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 혐오가 따라오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안철수 대표 200석으로 줄이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이게 뭐 호응을 또 받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줄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개별 국회의원들이 힘이 세지면서 정치가 더 왜곡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좀 저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것이 이제 기본.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 큰 틀은 유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비례 의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비례의석을 늘리고 예. 그 지역별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걸 또 이게 주도를 약간 했던 정의당으로서. 되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언했잖아요. 예. 4+1이 통과시키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그때 왜 방지장치를 못 넣냐. 그 심상정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심상정이 그때 정개특위위원장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때 선거법 그 개정 막판에는 여야가 4+1에서 합의해서 고치기로 한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외에 고치는 게 불가능했어요.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넣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그런 공언에도 불구하고 간 거고 민주당까지 설마 그려라 생각하는 판단도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예. 이 대목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패율제가 결국에는 이제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석패율제가 도입됐다면 비례위성정당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석패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구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럼 결국엔 비례대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당에서. 예.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거기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중진이 석패율로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석패율제가 끝까지 유지됐더라면 위성정당의 유인 동기는 없는 겁니다. 이 점이 하나 아쉬운 대목이고 선거법을 어떤 식으로도 고쳐야 되는데 결국에 이 위성정당 문제가 결국엔 막판에 여전히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래통합당하고 우리하고 통합을 애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선거법 안 고치면은 그걸 이제 핑계로 우리 합당 안 하고 독자 교섭단체로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다음번 선거에서 권역별로 하든 뭘 하든 현재 이 선거법이 그냥 가면 또 위성정당이 등장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산식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위성정당 방지장치를 만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이 명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법으로 네. 지역구 출마를 근데 하면은 이제 비례도 이거는 무조건 내야 쉽지는 된다.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워낙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어. 그렇다면은 저는 아예 이 선거제도를 일종의 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서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150석 의석 반 예. 나머지는 비례대표인데 후보도 내는 겁니다. 정당만 내는 게 아니고 예, 스웨덴식으로. 스웨덴식으로. 그래서 지역의 유권자가 후보도 예. 찍고 정당도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가득표 순서대로 이제 후보자가 정해지는, 그 당선인이 정해지는 이런 선거제도를 가든가 더 과감하게는 지역구 없애는 겁니다. 완전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죠. 완전 비례대표제. 그러면 위성정당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굉장히 성숙돼서 지방의회가 그 정도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여전히 엉망진창인 데들이 있긴 있어요. 예. 한 당이 오랫동안 독점한 지역들일수록 엉망진창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살면 그렇네요. 1인당 10만 원씩 받아요. 예. 부천군에 살면 1인당 40만 원씩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기 충청남도에 살면은 충청남도가 주는 거 없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게 국민 감정상 정서상 수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25년 되면서 성숙된 과정이고 그 지방자치를 어느 사람이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고 뭐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고 이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뭐 민주당 그런 쪽이 면에서 하고 봤을 있죠. 때 예.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접하는 민원이나 각종 지역 현안의 대부분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또 공약으로 내걸어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사실 것들을. 지역구 의원이 따오는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 시의원들이 따온 것이 그거 그러니까요. 기본 이제 국빈 예. 매칭인 예.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찍어야 예. 그 후보에 대해서 대표성을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예.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예. 또 국회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표자들을 감안했을 때 지역구 다 없애고 그야말로 완전 비례대표제로 정당을 향해서 투표하고 그 득표율대로 정당의 의석 배분을 하는 이런 구도로 이런 뭐 유럽형이죠. 유럽식의 예. 완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도 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야 하고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정하는 방식이 더 민의를 많이 반영하고 예. 장난을 못 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이제 스웨덴식이에요. 스웨덴은 정당만 찍는 게 아니고 후보도 찍어요. 후보도 출마하는 찍고 후보. 정당도 네. 찍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이번 선거제도로 인해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혐오, 뭐 혐오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꼼수들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으로 이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딱히 뭐 왜냐면 선거구제에서 네. 소선거구제에서 이득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이제 두고 보세요. 미래통합당의 이번 선거 결과에 예.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당 투표에서만 사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지역 투표에서도 어마어마한 사표가 발생합니다. 43% 그러니까 이번에 였죠? 이번에 투표한 게? 이 수도권의 예. 표를 보면 민주당 당선인들이 대체로 한 48에서 49 이렇게 예, 받았고 예.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통합당이 한 40%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다 사표예요. 근데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사표가 발생하는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현행 소선거구제는 안고 있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 둘 다를 보완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저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에? 저는 옛날식 선거제도로 돌아가자고 쉽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언제 이겨보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나올 거예요. 몇 번 깨지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예. 아니면은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 너무 나이브하신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이게 못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지금 사실상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뭐 두 정당 대표를 해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 뭐 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도 변해야 되고 뭔가 우리 사회 시스템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두 정당 뭐 개인 자격으로도 좋고 좀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월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예산이거든요. 돈 문제인데 예. 안전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안전은 어떤 안전이냐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콜센터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펑펑 쓰는 것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 100만씩 막 단원을 주지 않는 것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 이면에는 그러니까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예인 건데, 근데 국민들 중에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음에 내몰릴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예.
죽어나가는 사람 숫자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안전망을 깔아야 된다는 여론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방역이 성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정책 경험을 통해서 예. 이거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국민적으로 같이 동의를 이뤘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막아온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생각이 저는 고용 안전망에서도 산재에서 안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의 안전으로 옮겨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자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무너질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을 받쳐주는데 국가가 세금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족한 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일에 21대 국회가 좀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박원석 뉴딜이라는 의장.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쇼크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실물 경제가 있는 쇼크를 봤을 때. 고용동향 나온 거 보니까 그때 외환위기보다 지금 더 안 더 좋은 심각하죠. 그리고 후과가 더 길 나왔더라고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그 사회 혹은 코로나 이후의 정치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뉴딜이라는 얘기, 그 뉴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뉴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조악한 규제 완화 내용들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에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정책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 거기다 이제 뭐 비대면 뭐 그다음에 언택트 막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 뉴딜의 본질은 댐공사도 아니고 단지 일자리도 아니고 이게 전환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경제와 사회를 운영해 왔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 바꾸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뭐 성장, 더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걸로 가는 건데 그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과 또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장에 이제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올 겁니다. 예. 고용 동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기된 바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이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산업 구조나 노동 시장의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노동 시장의 상위 한 10%에 해당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빼놓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그 플랫폼 노동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소득이 있기도 했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기도 했다가 다시 소득이 있기도 했다가 풀타임 잡이기도 했다가 파타임 잡이기도 했다가 이 변화무쌍하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고용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안정이고 소득의 안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에 완전 고용을 모델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예. 4대 사회보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이 산업사회 시대의 완전 고용과 같은 모델은 그런 노동시장이나 그런 산업구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그 사람이 소득이 상실되지 않고 삶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뭐 기본소득이랄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인데 예. 근데 기본소득으로 가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좀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취업자 소득보험 같은 형태일 거라고 예. 보고 그런 게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어쨌든 180석을 가졌고 검찰개혁이 이 총선을 앞두고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아까 이제 김성애
소장되어 있듯이 검찰 개혁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저는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삶의 안전망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더 단단하게 갖추고 그다음에 뉴딜처럼 진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개혁 이런 거를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얼마든지 과감하게 협력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권을 놓고 보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좀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잠재적 대권 주자인 이재명,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예. 기본소득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젠다로 키워질 겁니다. 예. 여권에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이제 문제는 미래통합당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대선에서 이게 아젠다가 되면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뭐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전 국민의 6%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 국민을 돌립니까? 예.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사회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원래 이준석, 박선희까지 세 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이준석은 먼저 갔으니까 예. 이준석 출연료는 둘이 나눠 갔는데 N분의 1을 제가 아니 플랫폼 노동 시대잖아요. 시간 보여야지. 네. 자, 이 세 분, 저 포함해서 4명이 이렇게 가끔 하는 거 어떤가요? 예. 저는 무조건 좋죠. 어떠신가요? 반대 이유가 있어요. 자비판 형식으로 해서. 뭐 생각을 좀 해보고 밀당이 중요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다른 방송을 나갔는데 오늘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15년 7월 달에 당시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무성 당시에. 그리고 2위가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3위가 문재인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5년 전만 해도 상점 몇 개입니다. 지금 이게 아니 얼마 전까지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모실 때는 뭐 당내 뭐 비판, 자아 비판도 하지만은 2022년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옵시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해 주시면 두 분, 세 분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